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설 시즌4 유튜브 법정 최후 변론의 최기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너무 어리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하지 못하는, 형사 책임을 묻지 못하는 이른바 촉법 소년제도, 이 촉법 소년제도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폐지 또는 연령을 대폭 하향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끊이질 않아왔지요. 지난달 4일에는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여중생 1학년의 아버지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큰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가해자들이 만 14살 미만으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촉법 소년들이기 때문에 경미한 처벌이 우려된다, 이런 걱정이었는데요. 2021년 1월 4일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촉법 소년제도, 이것을 폐지 또는 대폭 연령을 하향하자라는 주장이 무려 156건입니다. 오늘 유튜브 법정 최후 변론은 촉법 소년제도의 타당성 논란을 새 첫 주제로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촉법 소년제도 찬성과 반대, 반대와 찬성 양측 입장을 대리해 주실 변호사님들 모셨습니다. 최후 변론 찬반 또는 원피고 양측 대리는 프로그램 목적상 사전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저희가 두 변호사님께 역할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대리인들의 실제 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드립니다. 오늘도 양측 주장을 찬반 두 갈래로 나눠서 대리를 해주실 두 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독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박 변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더 행복한 일이 많아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입니까? 깔끔하시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유튜브 법정에 올라왔던 그 주제가 있었죠. 하얀 트리 간장게장 사건, 시청자 배심원 의견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청자 배심원들께서 역시 또 많은 댓글과 의견을 나눠주셨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얀 트리가 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은 뭐 이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책임 소재를 따지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시청자 의견 중에 눈에 띄는 걸 좀 보면 스누피라는 분,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미 음식물 재사용이라는 허위 정보가 유포되면서 추후에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분도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른바 특별손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고윤이라는 이름의 시청자께서는 상당수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는 이미 인플루언서입니다. 구독자들은 그 정보를 맹신하는 경향이 있고, 그 조회수가 바로 돈이라 유튜버들은 어떻게든 컨텐츠를 늘려서 조회수와 구독을 얻어내려 한다, 이런 부분을 짚어주신 분도 있으십니다. SONN이 지난번 첫 방송에 이어서 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런 고퀄 방송 잘 봤습니다. 박지희 변호사님, 신중권 변호사님 덕에 많이 배웁니다. 원고 측의 한 표, 역시 신 변호사님께서 주장하신 분이시지요. 가족이라는 그 강한 추정이 드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남민지시겠죠. 궁금한 게 있는데 직원분이 잘못 반응한 건가요? 보통 저렇게 응대하시지 않나요? 머리카락 나왔다고 하면 바꿔준다고 하지, 네 머리카락 아니냐고 DNA 검사 해보자고 그런 직원은 없지 않습니까?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난번 토론에서는
이 직원의 대응이 조금 부족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또 지적을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시청자의 소중한 의견 저희가 아주 감사히 받겠습니다. 번외로는 이런 또 주장을 하신 분도 계세요. 유튜브의 어떤 이런 탐사 보도라든지 이런 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되어서는 또 안 된다. 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찬반 양측의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촉법소년제도 이대로 좋은가 이런 부분입니다. 자 촉법소년이 무엇인지 촉법소년 제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우리 신 변호사님께서는 하향 연령 하향 지금 만 14세인데 이 하향으로 하는 조정하는 방안을 주장을 하고 계시고 물론 이제 반대 방향이십니다. 박지희 변호사님. 신 변호사님께서 우선 촉법 소년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게 촉법소년이라는 게 뭐 법령상에 나온 용어는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부르는 게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그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이제 소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걸 뭐 딱 따로 해서 뭐 촉법소년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흔하게 촉법소년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거든요. 촉법소년은 쉽게 말하면 범법 행위를 저질렀지만 책임 능력이 없어서 처벌받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대신 이제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이나 사회공상 혹은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근데 촉법소년 같은 경우 이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이 있고요. 범죄 양상 또한 성인 진짜 뺨치게 진짜 잔인하기도 하고 개인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촉법소년이라고 했을까요? 그 옛날 보면 촉수엄금 그래서 이제 만지지 말아라 뭐 이런 거에 이제 촉자가 들어간 거 봤는데 저촉한다 다을촉 그 일본식 표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권장할 만한 표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권장할 표현은 아닌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형사 미성년자 처벌 제한제도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약간 지금 딱히 떠오르지는 않는데 이거 좀 약간 손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한번 또 이 특집을 마련해서 법령 속에 살아있는 일제의 잠재 이런 거 한번 순화하는 이게 벌써 이 또 검찰이라든지 법원에서도 벌써 60년 동안 이 역할을 해왔는데 아직도 안 고치고 있어요, 그죠? 많이 남아 있어요. 소송이 계류 중이다. 이것도 일본식 표현인데요. 계속 중이다로 이제 순화를 해야 되는데 유튜브 저는 하자. 품결인데 하자라는 표현 아직까지 쓰고 있잖아요. 뭘 하자가 아니고 너는 하자가 있는 인간이야. 뭐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 유튜브 저널리즘을 선도하고 있는 저희 최우 변론팀에서 이 문제를 한번 다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령 하향을 주장하시는 그 논거가 무엇일까요? 저는 연령 하향을 넘어서 아예 이 부분을 아예 폐지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0년 3월 29일에 대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하나 있었어요. 그 13세였던 A군 등 8명이 서울에서 훔친 렌터카를 신호를 지키지 않고 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인해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교 신입생이 사망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 A군은 차량 절도와 도주치사 혐의로 소년불로 심사원에 넘겨졌을 뿐이고 나머지 7명은 그냥 기가 조치됐습니다. 다 형사 미성년자라는 이유 때문에요. 8명인데요. 그 중에서 한 명만 소년불로 심사원에 넣어서 아마 소년원 송치든 이런 거를 처벌하려고 보냈던 거고 나머지는 그냥 비과 조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건 뭐 나중 최종적인 결과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당시 그 범행 당시에는 이렇게 처분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런 잘못 없는 20살 꽃다운 청춘이 제대로 꽃도 못 피우고 그냥 험하게 지금 사라지게 됐는데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형사 미성년자라는 이유만 때문이죠. 그래서 소년에 대해서는 뭐 처벌보다는 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이른 타당한 면이 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15년간 법조인으로서 제 경험상 교화 가능성이 없는 소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감호위탁을 받는다고 아니면 사회봉사를 한다고 아니면 소년이 갔다 온다고 달라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교화될 수 없다면 당연히 자신의 행위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천부지가 아닙니다. 네.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것이 얼마나 나쁜 행동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14세 미만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봐서 면죄부를 줄 게 아니라 개개 사건에서 형사책임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서 예.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지면 될 것입니다. 음. 따라 저는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규정인 제9조와 촉법소년에 관한 규정인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를 폐지할 것을 주장합니다. 폐지. 예. 예. 자, 박 변호사님. 유지 측 그러니까는 유지 제도 유지 측 입장 대리를 이제 맡으셨는데 이걸로 좀 하나 여쭤볼까요? 촉법 소년이 받는 가장 그 중한 처벌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장기 2년의 수감이 가능합니다. 장기 제가 2년 수감이요. 혹시 여쭤볼 줄 몰라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 예, 역시 예. 보처분이 이제 1호부터 10호가 있습니다. 근데 네. 10호가 제일 센 처분입니다. 장기 소년은 송치 2년이네. 그러니까 2년이네. 장기 2년이 가장 센 처분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도주죄, 그 차량 도주죄, 그 교통사 뺑소니죠. 일명 뺑소니에다 무면허에다가 여러 가지 범법 사실이 있고 최근에는 뭐 거의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14살, 13살짜리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저보다 더 무섭게 생긴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외모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정도로 해서 이 소년 범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거 유지를 해야 됩니까? 예, 저는 촉법소년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온 논거는 총 3가지인데요. 첫 네. 번째는 형사벌에 있어서는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 처벌이라는 응보와 그 범죄자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범죄 예방적인 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소년법의 경우에는 2번째 후자인 예방에 중점을 둔 제도입니다. 이 소년법 제1조를 보면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 처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처럼 청소년에게 이제 특별히 특례 조항을 적용시켜서 인권과 성장 가능성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이제 아직 미성숙한 정신을 가진 소년에게 형벌이라는 응보만을 대책이 아니라 인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논거고요. 이제 2번째 논거는 이제 제가 소년법이 2008년에 그 소년을 20세 미만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가 19세 미만으로 개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19세가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범죄 예방 학자들은 이제 19세들이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됐으니까 소년 범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그거와 관련된 그 도표를 가져왔는데요. 예. 그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이걸 보시면 2008년 이후에도 소년법이 개정된 이후 계속적으로 19세의 소년 범죄율이 증가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19세 형법 범죄율은 줄기는커녕 증가했고 범죄 억제 효과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 형사처벌 연령을 낮췄는데도 오히려 그 예방 효과는 없었다. 예. 그러니까 19세를 형사 처벌하게 했지만 실제로 더 소년 범죄가 증가했죠. 예. 세 번째로는 입법 예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덴마크에서는 이런 형사 미성년법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그 미성년자의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예. 낮춥니다. 그런데 그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로 낮춘 이후에 갑자기 재범률이 증가합니다. 14세 재범률이요? 예. 14세 미만의 보호 처분을 받은 이 소년의 재범률이 오히려 증가하고 감소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증가되었고 전체적인 소년 범죄가 감소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또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에 다시 형법을 개정해서 14세에서 15세로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을 상한하는 것으로 개정하게 됩니다. 상한했으니까는 뭐 좀 줄어들었습니까? 예, 또 이제 똑같이 범죄율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하고 있죠. 2012년부터는요. 조사를 하고 있다. 예, 또한 유엔 아동인권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촉법 소년의 연령을 14세로 그대로 유지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똑같이 동일하게 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 지금 진짜 답변하신 중에
궁금한 부분이 낮췄는데 오히려 재범률이 높아졌다. 네. 이거 뭐 낙인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까? 약간의 낙인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 이제 보호 처분을 받고 나면은 다시 학습을 하게 되죠. 그렇겠죠. 아이들이. 예, 아 또 한 번 더. 알겠습니다. 예. 심 변호사님 예. 반론하시겠습니까? 우선 그 응보와 예방 효과에 대해서 우선 그 첫 번째 근거로 드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뭐 사실은 모든 소년에 대해서 형사 처벌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뭐 보호 처분을 통해서 이제 뭐 교화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 형사 처벌을 갈 것인지는 개개 사건에서 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형사 규정은 형법에는 어떻게 되냐면 휩사자가 되지 않으면 처벌 자체를 아예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이렇게 아예 무조건 얘에 대해서는 처벌이 아니라 교화만이 가능한, 교화가 사실은 필요성이라고 좀 그렇긴 하지만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 죄질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 이거는 단순히 교화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피해자의 관점에서도 봐야 되니까 이건 충분히 이거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건 자체도 아예 그 자체 논의조차를 못하게 막아놨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소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이게 촉법소년 제도를 없앤다고 해서 소년법을 제가 폐지하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보호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대상 연령은 딱 정하지 말고 19세 미만인 소년이기만 하면 누구라도 다 보호 처분은 가능한데,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죄질이 너무나 안 좋다든가 소란성이 좀 없다고 본다 그러면 거기서는 거기에 응당 자기 한 행위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게 그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가자는 것일 뿐이지 아예 보호 처분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교화가 필요하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이거를 일률적으로 정해놓고 이 밑으로는 아예 처벌을 안 된다라고 할 게 아니라 개개 사건에서 그건 정하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촉법소년 제도 자체는 폐지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그 저연령 소년들의 비행을 단순히 범죄로 간주해가지고 범죄 예비군으로 만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범죄 예비군이 돼서 이제 컨베이어 벨트에 올라가면 다시 범죄자가 되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이게 아이들이 성숙해서 13세, 14세의 아이들이 뭐 이제 성인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뭐 몸은 컸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 그 예전보다는 덜 성숙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미성숙한 정신을 가진 아이에게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아닌가. 그리고 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그 몇몇의 아이들이 이걸 법률을 악용하고 있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소년범의 85%는 그냥 잡범입니다. 그 15% 정도가 이제 문제가 되는 아이들인데요. 근데 그 아이들도 충분히 교화를 통해서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 건전한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범죄자로서 낙인을 찍어버리면 이 아이는 한마디로 사회에서 아웃이 되게 됩니다. 다시는 뭐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얻을 수 없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입법례 같은 거를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형사 미성년자를 일률적으로 몇 세로 해가지고 그때는 형사처벌 너는 이제 정신적으로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평정할 수 있지만 무조건 이미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도 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와 아이 같은 아이들이 더 많은데 사실 10세부터 14세까지는 초등학생, 중학생 약간 초반에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 너 형사 책임이 무조건 있어 라고 하는 것은 과연 평등할지 의문입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그러면 13세는 미성숙하고 14세는 성숙하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임의적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개별적인 사건에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뭐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그 개개의 사람에 따라서 정신 책임 능력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일률적으로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얘는 책임 능력이 있다고 할 거고, 그다음에 13세면 없다 이렇게 볼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모든 소년에 대해서 지금 형사처벌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범죄 양상들 재판하다 보면 굉장히 이게 진짜 13세 미만의 소년이 한 행동인가 싶을 정도로. 성인이 오히려 더 잔인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아예 난 처벌받지 않으니까 난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경우도 그렇죠, 많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단순히 너 보호처분을 통해 사람으로 이제 교화를 시켜야지 이게 통하냐는 거죠. 그거는 만약 예를 들면 개개 사건 재판을 진행하다가 만약에 얘는 정말로 교화 가능성이 있다던가 개전이 확실히 보인다 그러면 사실 소년부 통치를 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보호처분이 가능하거든요. 현재 제도의 하에서도.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를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얘를 형사처벌에 대한 논의 자체를 못하게 막는 것보다는 실제로 시작하다가 예를 들면 얘가 정말 많이
진짜 뼈저리 느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충분히 개선의 정이 있다. 그다음에 바뀔 수 있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다시 이제 보호 처분에 대해서 논의하면 되는 거지. 애초부터 그냥 형사처벌 안 된다라고 단정지을 놓고서 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아이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재판을 하다가 뭐 아이들 중에서 뭐 중간 고른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재판이 너무 빠르게 진행됩니다. 몇 분 안에 그 아이의 인생을 전부 다 들여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 중에서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뭐 난 촉법이니까 처벌 안 받아. 그러니까 더 당당하게 얘기하고 더 나쁘게 흉악화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과거에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그래서 예전에는 보면은 그 저희가 그 19세 미만 아이들에게 살인죄를 선고해가지고 실제로 집행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1995년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범죄를 덜 저지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특별히 이 뭐 소년 범죄에 대해서 뭐 판사님이나 뭐 검사님이나 똑같이 뭐 소년분류 심사원이나 오랜 시간을 두고 아이를 계속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몇 분만 봐서 그냥 앞에서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다고 해서 그 아이는 교화 가능성이 있고 이 아이는 막 건방지게 얘기한다. 전 촉법이니까 처벌받지 않아요. 이렇게 약간의 그 청소년기에는 충분히 허세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내가 촉법이니까 처벌받지 않으니까 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충동성입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친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미 아이들을 정확하게 어떤 아이들이 뭐 교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건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어떤 보면은 평등하지 않는 거죠. 그 판사님이 봤을 때 잠깐의 고개를 숙인다고 해서 그 아이는 교화 가능성이 있냐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지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반대로 얘기한다면 그러면 사회봉사하고 감옥이 떡받고 소년 갔다 온다고 얘들이 교화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실 보호처분 제도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갔다 와서도 이제 형사 소년보호 사건 처리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실제로 형사처벌 받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교화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걔네들은 다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안 되는 애들입니다. 예. 근데 실제로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그다음에 이 교도소 소년을 갔다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애들이 뭐 우리가 쓰는 교도소나 이 같은 거랑 좀 다르게 봐요. 실제로도 그렇기도 하고요. 거기는 뭐 거기서 막 교육도 다 시키고 학교 수업도 이루어지는 것좀 다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뭐가 별반 약간 수감돼 있는 거 외에는 별반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따라서 우리가 보통 형사처벌에 대한 내가 이게 제대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재수없어 걸렸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소년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소년에 대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냐? 예.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재반론 하시겠습니까? 예. 짧게.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가지고 이 청소년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대단히 비교육적인 생각입니다. 또한 이제 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정도로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무조건 형사 처벌해서 성인의 수감자와 함께 생활하게 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성인의 범죄자들한테 더 많은 범죄 수법을 배워서 이 아이가 나왔을 때 더 큰 괴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조건 뭐 처벌해서 형사 처벌해서 성인 범죄자를 수감하자라는 것은 이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양측의 공방은 이 정도로 듣고요. 그 저희가 두 변호사님께 상대방에게 신문할 수 있는 그 변호인 신문 비슷하게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상대방 논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그다음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봐라. 이렇게 한번 또 질문하시고 답변하신 후에는 역할을 바꿔서 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 변호사님께서 뭐 변호인 신문을 하실까요? 조금 이따 할까요? 많이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 지금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14세 미만의 이런 형사 범법행위자 소년들에 대해 촉법소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이 보호처분만으로 충분히 이 지금 실효성 있는 소위 말하는 교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예. 현재 이 법률 자체가 악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현재 50년 동안 계속 이어왔고 이 소년법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국가가 어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있든 없든 비행 청소년들에게 국가가 한 번 더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소년을 갔다 온 아이들이 그 보호 처분을 받은 아이들이 전부 다 재범을 100% 하면 이 보호 처분은 전혀 효과가 없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그 아이들 중에서 재범률은 다시 몇 프로로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년보호 처분이 그러니까 현재 뭐 완전히 실효성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잘 굴러가지 않는 것은 사회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다.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신과 의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공무원 이 세 명이 원팀을 이루어가지고 아이를 케어하는 거죠. 실제로 좀 실효성 있게 아이가 재사회화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재범률을 확실히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는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그다음에 하나 또 딱 좀 여쭤볼게요. 물론 이제는 뭐 항상 이런 비판을 많이 받긴 하는데 항상 우리나라 사회 형사 사건 특히나 형사 사건 절차에서는 너무 가해자 중심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 13세 미만의 그 사람들 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사망했던 그 대학 신입생 뭐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반대론자의 거의 이제 그 신 변호사님 같은 입장에서는 재판 절차 진술권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나는 재판을 받고 싶은데 피해자의 그렇지만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 범죄를 저지른 그 촉법 소년을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만으로 인강보호는 될 수 있지만 그 아이에게 어떤 무슨 큰 피해가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점이지 그런 부분은 그 촉법 소년이 해결해 줄 것이 아니라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로서 낙인을 찍어가지고 넌 이렇게 피해자야 이렇게 하지 말고 국가에서 좀 더 나서가지고 피해자를 위해서 어떤 구조제도, 그래서 정신적인 치료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거지. 무조건 걔를 처벌을 높게 하면 마음은 편안하겠지만 실제로 그 피해자의 구제에 있어서는 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 인해서 처벌받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금전적으로 이게 보상해 준다고 해서 험하게 잃었던 부모, 그다음에 형제자매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물론 처벌한다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어떤 잘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처벌을 이루어지지 않는 그걸 본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형사사법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소년보호 처분도 하고 있고 그 보호처분이라는 것을 대해서 처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본인도 그렇고 사실 사회적으로도 사실은 처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근데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도 그 사법연수원 다닐 때 이런 이제 소년원에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른들은 가정 환경이 불우하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책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지만 이 사회의 범죄자들의 아이들은 거의 다 사회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하는 거를 거의 똑같이 학습을 하잖아요. 사실은 성인이 문제인 거지 소년이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이것은 환경에 대한 범죄이다 라고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꼭 덧붙이시고 싶으신 분 있다면 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만 여기까지 좀 듣겠고요. 그러면은 뭐 지금 유지를 말씀을 더 듣기 전에 마저 질문을 드리죠. 그러면은 지금 유지를 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계시지만은 관련 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동의를 하신 거네요. 관련 법률의 정비라기보다 이런 그 행정복지적으로 이렇게 기반이 강화되어야 된다. 예. 이런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네. 반대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신 변호사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신 변호사님 워낙 훌륭하시니까 그냥 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신 변호사님이 초등학생 아이가 있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거나 환경으로 인해 가지고 강력 범죄를 저질렀어요. 아이가. 그러면 무조건 처벌이 능사다라고 생각하실지 아니면 이 아이를 교화해서 한 번 더 범죄 예방을 하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하실 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뭐 당연히 저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교화적으로 가자고 주장을 하겠죠. 근데 그거는 저 개인적인 입장인 거고 사회적인 예를 들면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서 아이가 어리지만 얘에 대해 행위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처벌해야 된다고 하면 저 입장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제 입장하고 사회적인 입장에 따랐을 때 뭐 제가 거기서 뭐 사회적인 여론이나 합의가 이렇게 처벌한다고 했을 때뭐 아무리 부모 마음에는 제발 처벌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어떤 뭐 제 개인적으로 그 바람일 뿐이지 사회적 합의가 따라 처벌했다 제도적으로 또 그렇게 바뀐다고 하면 그럼 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전제를 하나 더 드려서 이제 그 또 신 변호사님은 판사님을 하셨으니까 내 아이고 내 아이가 지금 피해자로 온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이제 이 법률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집행자. 그럴 때 두 가지가 같이 있잖아요. 그 똑같죠. 형벌도 구친주의면 나의 아이, 그 범죄를 저지른 촉법 소년이 나의 아이이지만 또 처벌해야 하는 입장, 두 가지 입장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게 그렇다면 뭐 회피나 제척이나 다 당연히 해야 그렇겠지만 되긴 한데. 저도 이제 가정을 한다면 현재 법률을 집행을 한다면 그 아이를 무조건 처벌하실 건가? 글쎄요, 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긴 한데 제도가 그렇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어떻게 다르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예.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교화를 하여서 아이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의 아이들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나머지 그 소년범의 85%의 잡범인데 그 아이들까지 다 포기하자라는 거는 좀 아니지 않냐. 너도 뭐 그 의견에 반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인류적으로 몇 세라고 해놓고 정해놓고 그 밑에 대해서는 아예 그렇게 뭐 처벌 여부라든가 이걸 판단하지 않게 만들어놓은 이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걸 지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뭐 회피를 할 수가 있고 또 뭐 아예 재판 자체 못하겠죠. 예, 재판 자체가 못하는 못합니다. 부분이 할 있는 수가 부분이 없어서. 좀 있고 아니, 못하진 하지만 혹시 이제 그 국가의 입장에서 두 가지를 그렇죠. 전제를 무슨 하는 거죠. 말씀인지는 예, 예, 알겠어요. 예. 너무 어려운 질문 박, 하셨어요. 박 변호사님께서 아주 폐부를 찌르는 그런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원래 이 질문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갑자기 뭡니까? 그러면 질문? 아니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예, 맞아, 이 갑자기 질문을 많이 생각이 생각난 했어요. 거죠. 뭐 판사들한테 하는 얘기가 예. 당신의 자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항상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글쎄 예. 당연히 고민하겠죠. 질문의 취지는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예. 시청자 여러분께.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시민 입장에서 양측 변호사님께 질문을 각각 드리고요. 네. 답변을 받은 후에는 양측의 최후 변론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우리 신 변호사님께서 주장하는 분이 신 변호사님이시니까 예. 신 변호사님께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뭐 제도 없애고 또 이 뭐 제도를 없앤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뭐 연령 하향 뭐 이런 거는 뭐 고려 대상이 아니고 폐지를 해야 된다. 그 제한을 다 없애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폐지론 측에서 가장 좀 뭐랄까요 논리적으로 빈약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이 처벌이 과연 능사냐?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가지고 이 소년범들의 죄가 줄어들고 죄질이 좀 경해지겠느냐, 이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뭐 이거 사실 이 문제는 일단 소년범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자체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형사처벌 한다고 해서 실제로 범죄율이 낮아지냐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무슨 뭐 처벌 강화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제 논의의 쟁점은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맨날 논의되는 게 뭐냐면 13세로 할 거냐 12세로 할 거냐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12세, 13세, 14세 어떻게 그거에 따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제 말은. 그거는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개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인 거지. 이걸 인류적으로 몇 세라고 정해놓고 여기 밑으로는 처벌하지 않고 이 위에 대해서는 뭐 처벌하고 이렇게 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저는 상당 부분은 일반 예방 효과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현재로서도 그 소년 같은 경우에 특히나 뭐 이런 말씀드리겠지만 아이들은 또 겁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일 수도 있긴 한데 만약 이게 너희들 이제부터는 네가 나이 어린 거 상관없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상당 부분은 겁을 먹고 안 할 사람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물론 이건 획기적으로 무슨 뭐 절반이라도 준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일반 예방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13세 미만에 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한번 이 정말로 처벌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그런 되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게 그런데 의미가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한을 풀어버리게 되면 이 법관의 판단 재량이 너무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형사 재판으로 와도 수정보로 보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은 검사의 힘도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 봤을 때 예를 들면 14세, 15세, 16세라도 원래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 소년부 송치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재량들이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딘가 이 형사사법 제도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긴 하긴 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건 사법 부실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그렇게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개개의 경우를 다 고려해서 판단하라고 판사한테 어떤 힘을 준 건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걸 못 믿는 게 되는 거죠. 네. 사실은 제도적으로 그게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일 수 있고, 그게 신뢰가 회복된다 그러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소년법, 이 촉법소년제도 폐지를 주장하시는 신 변호사님 측 주장이었고요. 최후 변론은 조금 이따 듣겠습니다. 박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소년법이 1958년 제정이 됐죠. 이후 개정에서 촉법소년제도에 대한 개정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 하나 하고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 촉법소년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 못하고 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에 두 살요. 예, 14세를 12세로 낮췄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 입법례는 이제 그런 예도 있는데 이거 현실성이 없다. 이거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예, 이제 또 법제처에서 법률을 찾아왔는데 이 소년법은 한 8차례 정도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촉법소년과 관련해서는 원래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었는데 2007년에 개정이 되면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예. 그 연령을 2살 정도를 낮췄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이때 당시에 그럼 58년, 50년 동안 딱 한 번의 개정이 있었냐라고 생각하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 범죄자 수의 이제 범죄자율을 제가 뽑아왔는데 이건 대검찰청에서 범죄 분석입니다. 저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확대가 가능하면 확대를 좀 해주시고요. 예, 범죄 분석인데 이 분석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소년 범죄자의 연령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촉법 소년의 이런 범죄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그 지난 10년간 소년부에 송치된 10세에서 13세의 촉법 소년의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 범죄자의 촉법 소년의 저연령화의 주장에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근에는 이제 이와 같이 그 전체 범죄는 줄어들고 있는데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그 미성년자에게 사형도 집행된 경우가 있고 한데 그때 당시에는 언론의 미디어의 힘이 크지 않았던 거죠. 갑자기 목이 메이는데 예. 이제 언론의 힘이 커지면서 이 아이들에게 뭐 촉법소년 처벌받지 않는다 이대로 괜찮은가 이걸 계속 이슈화하면서 아이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촉법소년에 대해서 범죄가 늘어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는 몇몇 아이들이 저지르는 거고 실제로는 이 촉법소년의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예. 그리고 그 연령에 이제 이 촉법 그 이제 신 변호사님께서 폐지를 주장하셨지만 원래는 이제 우리 입법이 그 법무부에서 13세로 바꾸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 14세 미만이 전체 청소년 범죄에서 미치는 거는 0.1에서 0.5%에 밖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연령을 하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이런 효과는 뭐라고 할까요? 좀 굴절돼서 이 시청자들이 이제 인식하실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소년 범죄는 낮아지고 있는데 이 촉법소년제도에 대한 강한 처벌의 여론이 강해지는 것은 그만큼 죄질이 안 좋아졌기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뭐 전체적인 소년 사건, 소년 형사 사건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 양상을 보면 점점 더 잔인하고 또 계획적인 경우로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것들이 또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이 사건에 지금 촉법소년제도를 폐지하자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런 것 사실은.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13세 미만 중에서 점점 잔혹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 소년범들에 대해서는 뭔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잔혹한 양상은 계속 도대체 않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촉법소년제도 폐지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찬반 양측의 대리인으로 나선 두 변호사님들의 그 공방을 지켜보셨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까지 모두 소화를 하셨는데요. 이제 양측의 최후 변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제도 없어져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신중권 변호사님 측 신중권 변호사님의 최후 변론부터 듣겠습니다. 예. 형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다만 형사 책임 능력이 없으면 그에 따라서 책임이 면제될 수는 있겠죠. 다만 그거를 연령으로만 따질 수 있냐는 거죠. 14세 미만은 아예 그 능력이 없고 14세 이상만 능력이 있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 그걸 악용해서 잔혹한 범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무조건 저는 뭐 13세이든 13세 이상이든 무조건 처벌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만한 책임 능력이 있는지를 개별적인 사건에 따져볼 수 있도록 이 연령에 대한 제한은 폐지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 변호사님 최후 변론 듣겠습니다. 예. 질풍노도 시기에 있는 소년들이 이제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주도 면밀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 내가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이 비행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충동과 어떤 감정에 따라 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보다 청소년 흉악범이 늘지 않고 있는데 언론에서 과도하게 다루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어른들한테 유행하는 범죄 수법을 아이들이 뭐 보이스피싱을 한다든지 뭐 다른 언론을 통해서 배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범은 우리의 작품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어른과 사회가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대책은 어른을 바꾸는 것이어야 하지만 이제 아이에게 무조건적으로 너는 처벌한다. 이 촉법소년 기준에 뭐 폐지하자라든지 뭐 1살 어리게 하자라든지 하더라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처벌의 강화보다는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그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연령을 낮추자는 식의 주장이 이제 계속되면 또 다른 아이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또 반복해서 또 낮추자라고 되면서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폐지까지 가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범죄 성향이 굳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충분히 교화해서 변화를 시킬 수 있고 교육 선도를 통해서 이제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시 되어야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년 범죄에는 범죄라는 것보다 소년에 더 핵심을 둬서 이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법률이 이제 아까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이 소년법은 악법이 아닙니다. 50년 동안 유지되어 왔고 국친주의와 관련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있든 없든 비행청소년에게 국가가 어버이가 돼주겠다. 내가 너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촉법소년은 그 범죄 비행청소년들이 탈비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 기회를 없애버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양측 대리인들의 최후 변론까지 모두 들으셨습니다. 판단의 몫은 시청자, 시민, 배심원단에게 돌립니다. 오늘 양측의 답변을 들으시고 주장을 들으시고 촉법소년제도 폐지, 유지, 우리 신 변호사님과 박 변호사님 양측 의견에 대한 입장을 저희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 최후 변론 동영상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청자 배심원의 의견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저희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격론을 하셨는데요. 또 두 분께서는 또 소년법을 또 상당히 또 많이 다루시는 특히 이제 신 변호사님, 우리 박 변호사는 이제 의료 소송 또 전문이시지만 의료랑 이제 소청 행정 사건 많이 하고 소청 있습니다. 행정 사건이야. 예. 여기까지는 괜찮겠죠? 예. 광고 아니잖아요. 예, 사실이니까요. 광고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네, 특히 이제 두 변호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은 그런 노하우도 갖고 계시고 상당히 좀 그 밀도가 있는 그런 토론이 아니었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저희 유튜브 법정 최후 변론에서는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논점과 사건들 제보를 또 받습니다. 의견과 함께 이런 사건을 다뤄달라는 또 제안을 또 주시면 저희가 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유튜브 법정 최고변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예, 두 분 변호사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변론이었습니다.